안녕하십니까. 농제의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복습 1강의 내용 중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수학적으로 유도한 내용만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전체 영상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아랫부분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갈릴레이의 관성 법칙을 받아들인 뉴턴은 그러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는 탐구 결과 뉴턴은 운동법칙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1법칙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갈릴레이가 발견한 관성을 법칙화한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모든 물체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이 상태에는 운동 상태와 정지 상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고 운동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하는 갈릴레이 관성을 법칙화했습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 그러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상태가 변한다 하는 것이죠. 이때 상태는 운동 상태는 더 큰 운동 상태가 변한다. 즉 운동하는 속도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상태는 정지가 속도가 제로인데 또 다른 속도를 유지하니까 운동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때 운동할 때는 정지도 운동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물체라도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있는데 같은 힘을 가해도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이 어렵더라 이겁니다. 즉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런 그 반면에 가벼운 물체는 운동 상태가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뉴턴은 또 모든 물체는 관성을 유지하는 관성작용을 가지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정의하게 됩니다. 질량의 정의죠.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물리량 하면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게 되면 quantity 매터죠. 퀀티티 오브 매터.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합니다. 기능이 뭐냐?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근원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걸 관성 질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하는 이 명제를 뉴턴은 개량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자연 철학이 과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고전역학에서 했습니다만은 간단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상태가 변했다, 즉 가속도가 생겼다 하면 가속도 A는 가하는 힘에 대해서 비례하고,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 질량에 대해서는 억제하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치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경험치로 발견했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실험이나 경험에 의해서 발견한 것은 법칙이고 증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하법적으로 참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계량하게 되는데, 계량할 때 이 비례상수를 정해야 됩니다. 가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도 시간도 다 그 당시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물리량이죠. 그리고 질량도 무게로서 파악합니다. 무거운 것은 어렵고 가벼운 것은 쉽다. 그런데 힘은 처음으로 개념화시키는 물리량입니다. 물리량화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뉴턴은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를 1로 둡니다. 비례상수를 1로 두고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f의 크기를 정합니다. 즉 단위값을 정하죠. 단위값을 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례상수 1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식을 이용하면 유명한 F=ma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벡터를 쓰면 벡터 교를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뉴턴은 가속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물체가 힘을 받으며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 하는 연역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명제 Q이면 P이다, 즉 운동 상태가 변한 것은 힘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받았다,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제가 참일 때 역명제는 반드시 참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명제의 가정명제와 결론명제의 경우가 P의 경우와 Q의 경우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면 동일법에 의해서 Q는 P이다, 즉 역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런데 힘을 가하는 방식과 운동 상태가 변하는 이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경험적으로 다른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므로 역명제도 참이 되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하면 반드시 힘을 받았다 하는 이 명제가 참으로 성립합니다. 참이 되는 것이죠. 이 명제에서 출발하여서 뉴턴은 마누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모든 힘의 작용에는 반드시 같은 크기의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법칙 세 가지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경험 법칙으로서 과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이 운동 법칙에서 뉴턴이 마누일의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힘의 법칙에서 역명제죠. 움직이는 물체는 반드시 힘을 받았다, 아닌가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물질은 반드시 힘을 받았다 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행성을 보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은 항상 운동 상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런데 행성의 운동은 곡선이기 때문에 계속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는 익어서 잠시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왜 계속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손으로 어떤 물건을 공중에 놓으면 그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지표면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도 힘이 작용했고 행성의 운행에도 힘이 작용했다. 왜?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사람이 눈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자연 속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초로 자연이 작용하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을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럽니다. Universal Gravitation이죠. Universal Gravitation. 오늘날 영어로 하면 Universal Gravitation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뉴턴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뭔가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당연한 합리적인 추론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태양이면 태양, 행성이면 행성, 그 힘이 작용하는 주체와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래서 그 힘을 작용하는 객체와 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작용하는 근원, 그것도 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질량을 우리는 앞에 말한 관성 질량과 구분해서 중력 질량이라고 구분하죠. 물론 이 중력 질량도 실체는 불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뉴턴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질량에 비례해야 된다는 추론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은 뉴턴이 발견한 운동 법칙과 그 당시에 케플러가 오로지 관측 자료를 가지고 발견한 케플러의 법칙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만유인의 법칙을 개량하게 됩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자처럼 단순히 이거는 이렇다 하는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수학화, 즉 개량화하여 과학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운동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것을 개량했을 때 만유인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다닐 때 만유인의 법칙은 대충 식만 쓰죠. 이렇게 F는 R 제곱분의 GMM이다. 이렇게 어떤 두 물체 large M과 small M이 있을 때 있고 그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을 제1법칙이 타원 법칙입니다. 물론 뉴턴은 정확하게 타원으로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원으로 건설을 하겠습니다. 원이나 타원은 그 성질이 비슷하죠.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원이면 케플러는 타원의 갱성의 운동이 타원이고 타원에 초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을 때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1 타원 법칙이죠. 그리고 제2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면적 속도라는 것은 타원이 돌게 되면 시간 t에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타원이 서로 간 면적이 있죠. 이 면적과 시간이 서로 간 면적 같은 시간에 서로 간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들어갔죠. 시간 같습니다. 델타 t도 움직인 거고. 근데 이 면적, 그래서 같은 시간에 행성이 지나간 면적은 계산이 같다는 거죠. 같아. 그럼 어찌 됩니까? 멀리 있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면적을 계산하면 같은 시간에 지나간 면적의 크기는 같아 하는 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오직 이것도 법칙인데 관측 자료를 가지고 유도한 법칙이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3법칙이 중요한데 이름을 조화의 법칙을 했지만은 이렇게 행성이 줄게 되면 타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주기가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있죠. 이 주기를 우리가 문자수로 t를 하게 되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 타원을 그리면 타원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리면 장축과 단축이 나오죠. x와 y축이 하게 되면 장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장축을 길이를 a, 단축을 플러스 b, 마이너스 b로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이런 법칙을 찾아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뉴턴은 자기가 만유인의 법칙을 케플러의 법칙에 근거해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뉴턴이 만유인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유도를 하는데 유도를 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성운동의 주기의 제곱은 장 방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의 3법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원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우므로 원으로 근사를 하겠습니다. 뉴턴은 타원으로 은밀하게 증명을 했죠. 그렇지만 원으로 근사해도 원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t의 제곱은 원이니까 장 방향과 단 방향이 같죠. 그러므로 r의 3승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운동법칙에 따라서 회전하게 되면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힘이 구심력이라고 이름하면 m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회전하는 선속도가 v입니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힘이 작용해야 운동 상태가 바뀌고 운동이 바뀌므로 그 힘을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구심력의 크기가 mr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행성의 운동에서 속도 v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속도 오메가도 구하기 어렵죠. 오메가를 쓰면 m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원운동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원운동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도 v나 오메가를 몰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케플러가 주기 t를 정확하게 구해 놨습니다. 관측에 의해서 t를 구해 놨죠. 근데 주기란 것은 회전운동이니까 일정한 거리를 속도 v로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는데, 일정한 거리는 원주니까 2πr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속도는 모르는 v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v와 t를 바꾸면 v를 t로 바꿀 수 있죠. v는 t분의 2πr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구심력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F 구심력 C는 mr분의 v의 제곱은 mr분의 t분의 2π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mr t제곱 4π 제곱 r 제곱이 되죠. r 하나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fc는 비례관계를 쓰면 t제곱에 반비례하고 r에 비례하고 m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발표받지만 t의 제곱은 r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바꿔 쓸 수 있겠죠. fc는 r 3승에 비례하고 r에 m에 비례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r은 또 날라가죠. 그러면 비례 관계가 r 제곱분의 m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 회전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 하는 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질량에 비례해야 되죠. 근데 뉴턴은 제3법칙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행성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행성도 태양에 같은 힘을 작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성이 태양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므로 태양의 질량 m도 식에 반영돼야 된다는 걸 알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은 별도가 아니고 각 이 식에서 포함돼야 되고, 포함되는 방식은 곱셈이 돼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뉴턴은 만유 인력 법칙을 유도하게 되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뉴턴이 한 것은 타원이나 원은 2차식이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이 들어갈 거야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퉁치지 않고, 케플러의 법칙을 기반으로 또 자기가 구한 원운동의 구심력을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유도해서 만유인력 법칙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뉴턴이 수식으로 유도한 만유인력 법칙을 정리하면 한 종류의 이때 질량은 중력 질량이 되겠죠. 상호 당기는 힘을, 즉 인력을 작용하고, 그때 인력은 중심력이다.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을 때 행성과 태양 사이에 작용한 중심에서 작용하죠. 중심선끼리 이었습니다. 이것이 힘을 작용하니까 이렇게 원운동이 원운동, 타원의 경우는 타원운동 하게 되겠죠. 이때 식을 정리하면 앞에 유도한 그대로입니다. 힘 F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태양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 식을 등식으로 만들게 되면 비례상수 G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G를 우리는 오늘날 중력상수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6.673 곱하기 10m-11성 스케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을 뉴턴은 1687년에 발표를 하죠. 1687년.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린키피아. 이 라틴어로 써졌고, 뉴턴은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자연 철학이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런 책 종목이 들어간 이유가 그 당시에는 화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다 자연 철학이었죠. 내처럴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으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수학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화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쓰면 mathematical principle of natural philosophy 이래 되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수식이죠. 영어 제목도 교양으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뉴턴이 교수 생활을 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캠퍼스에 심겨져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가 뉴턴의 사과나무라 해서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